우리 아이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교육의 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호정입니다.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입시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인데요. 주상아 입시 컨설팅 연구소의 주상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4년간의 교직 생활을 접고요.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대교협이라든가 서울시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자발적인 교사 모임인 서진협 같은 데에서 활동을 하면서 컨설팅을 주로 했었죠. 어쩜 누구보다도 현장의 경험이 많으시다. 그래, 임상이 많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것이겠죠? 오늘 주제는 입시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입시를 치렀을 때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겠죠. 요즘은 정시, 뭐 수시, 수시, 뭐 추가 모집 그렇죠. 뭐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세 단어 다 낯설어요. 이 수시 모집이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 대입 제도에는 없었던 제도예요. 1997년에 수시 모집이 우리나라 대입 제도로 들어오면서 1학기하고 2학기 때 수시로 네.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원서를 내고 지원을 해서 그 아이들을 선발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된 거죠. 수시 모집이 도입이 되면서 수시로 아이들을 아무 때나 뽑을 수 있는 제도가 된 거죠. 그러면서 단어 그대로 수시요. 그렇죠. 말 그대로 수시로 뽑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부작용이 좀 많아요. 한 반에서 수시로 합격한 아이들이 있지만 아직 대입에 합격을 못한 친구들도 혼재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아직 대학에 합격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방해를 하고 또 하여튼 그런 부작용이 많았죠. 이 전형 기간이라도 좀 통일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수시 모집이고요. 그래서 수시 네네. 모집은 학생의 그 학력고사나 수능의 그 성적만을 가지고 뽑는 전형이 아니고 학생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아이들이 어떤 분야에 흥미와 열정과 끼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을 대학에서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아이들을 뽑는. 그럼 추가 모집은 뭔가요? 추가 모집이라는 거는 수시에 지원을 했다가 안 되고 또 정시 모집에도 지원을 했는데 안 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볼 때는 안 된 거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학과의 이 모집 단위를 몇 명을 모집을 했는데 수시 정시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다 모아서 나중에 이제 정시 모집이 다 끝난 다음에 모자란 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추가 모집이라고. 추가 합격이라는 용어와는 그렇죠. 완전히 별개의 개념인 거죠. 이건 모집 시기입니다. 단어가요. 예. 비슷하면서도 다 비슷하죠. 달라서 그게 더 그렇죠. 헷갈려요. 예. 전형을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이제 틀이라는 것이에요. 틀. 그 틀이 어떤 틀이냐? 입시에 대한 틀은 뭐겠어요? 당연히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뽑겠다 하는 것을 이제 전형이라는 네. 말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집군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수시 모집에는 모집군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시 모집의 경우에 가, 나, 다 이렇게 세 가지 군으로 대학이 뽑아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 대학은 가군과 나군에서 뽑겠다. 또 우리 대학은 가군에서만 뽑을래. 또 우리 대학은 가나 다군에서 다 뽑을래. 이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시 모집의 하나의 용어로 모집군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집 요강이라는 것은 그 전형의 틀을 대학별로 모집 단위별로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해서 모든 사항들을 이제 파일로 만들어서 우리 대학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몇 명을 며칠 날 어떻게 뽑겠다 하는 그 하나의 완성된 형태가 모집 요강인 거죠. 네네. 모집 요강은 매년 이제 수시 모집의 경우에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고3이 되면 네. 5월 달에 대학이 다 발표를 해야만 합니다. 5월 전에. 네네. 4월 말일이 되면 수시 모집 요강이 이제 그해 정확한 이제 계획이 나오는 거죠. 군별로 그럼 가나 다군이 정시에 있어요. 예. 그리고 수시가 또 있잖아요. 수시 있죠. 그러면 학생은 정시도 볼 수 있고 수시도 수시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몇 개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제 수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10일부터 원서 접수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 9월 10일부터 원서 접수 받는 수시 모집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수시 모집에
에서 운영하는 전형이 아까 말씀드린 그 틀이 네네. 네 종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수시 모집이 시작이 되면 그 수시 모집이 다 끝나고 나죠. 그러면 이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원할 기회가 6번이나 있거든요. 수시가요. 예. 네네. 그 아마 우리 김호정 아나운서님께서는 고등학교 다니시고 대학 지원하실 네. 때 그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저희는 예. 열심히 공부만 해서 수능만 잘 보면 됐어요. 그 지원을 한 번밖에 못 했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6번의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한 번밖에 지원하지 못할 때는 내가 지원을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신중하게 내가 떨어지면 안 될 곳을 지원을 하겠죠. 근데 6번을 지원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도 하는-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6번 중에 한 2개, 3개는 조금 자기가 상향 해볼까 지원. 하는 거. 네. 그다음에 한두 개는 또 이제 적절하게. 또 혹시나 내가 또 잘못 볼 수 있으니까 조금 하향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수시에서는 6번의 지원 기회가 있고 정시에서는 가나 다군에 3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럼 그래서 총 9번. 9번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네.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없었습니다. 대기업에 수합된 통계에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한 아이가 기록적인 일인데요. 얼마나 했길래? 수합을 해보니까요. 네. 어떤 친구가 127회를 127회요? 예, 그러면 이제 대학이 몇 개인가가 궁금하시죠? 네. 우리나라의 대학이 한 200개가 조금 안 돼요. 127회면. 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원은 횟수의 제한이 없을 때 완벽하게 풀어놨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수시 지원에서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가 수시에 몇 번 원서를 내고 합격을 했니? 가장 최빈치, 그러니까 가장 많은 아이들이 대답한 횟수가 몇 번인지 아세요? 그게 3번이었어요. 3번. 네. 3회 내지 4회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과 교육부가 그걸 고려를 해서 127회, 126회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6회 제한을 2013년부터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6번. 예. 네. 표준 점수 100분위, 뭐 등급, 예, 많죠. 네, 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표준 점수의 개념은 뭐냐면 그 평균과 내 원점수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이제 이 표준 편차라 그러죠. 이 표준 편차를 적용한 개념의 점수예요. 네네. 자, 그래서 가령 이제 문제가 만약에 쉽게 나와요. 그럼 평균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네. 그러면 아무리 문제가 쉽게 나오건 어렵게 나오건 다 맞은 아이 있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다 맞은 아이가 100점이죠, 원점수가. 자, 그랬을 때 이제 국어하고 수학의 경우에 평균을 맞은 아이가 표점이 100이죠. 근데 문제가 쉬워지면 그 평균이 올라가죠. 네. 100점에 가까워지죠. 그렇죠. 그러면 만점자하고 평균하고 차이가 거의 없죠. 별로 안 네. 나죠. 그러면 표준 점수, 만점자의 표준 점수도 안 올라가요. 네. 어느 해 이제 수학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100점을 다 맞은 아이 있죠. 있을 수 있죠. 있겠죠. 네. 예, 아주 수학 천재들이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100점을 맞았겠죠. 근데 평균은 어떨까요? 낮죠. 확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어때요? 차이가 크죠. 많이 떨어져 네. 있죠. 그러면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40 이상 막 높아질 수 올라가요. 있죠. 네. 수능 시험이 딱 끝나면 물수능, 불수능하죠. 네. 그런 말 나오죠. 이거는요. 그런데 중위권 이하로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1, 2등급을 맞은 아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랑 그 비교를 상위권의 아이들이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면 불수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수능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점수를 내보잖아요. 그러면 표준 점수가 140 정도를 넘어가면 이건 애들이 어렵다고 느껴요. 그런데 이제 그게 130 정도 아래로 가면 쉽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수능과 불수능을 가르는 기준은 표준 점수만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0분위 점수는 뭔가요? 1등부터 맨 100등까지 100명을 기준으로 하니까 100등까지 그 100분위가 나오겠죠. 그러면 100분위 점수는 뭐냐 하면 내 100분위 점수가 가령 100이다.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나보다 시험 성적이 낮은 아이가 1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내 100분위가 가령 50점이다. 그러면 내 뒤로 50명 있으니까 내가 50등 한 거죠.
그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이제 거죠. 백분위를 성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은 표준 점수를 정시에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백분위 성적으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이게 이제 중하위권으로 가면요, 표점의 변별력보다는 백분위 점수의 변별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중위권 이하의 대학에서는 백분위 성적을 기준으로 예, 놓고. 전형 그 요소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위권 대학은 위에 아이들이잖아요. 네. 걔네들은 표점이 더 변별력이 커요. 아. 예,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이제 그 표점과 백분위로 성적을 구분해서. 구분을 하죠. 등급은 뭔가요? 등급은 이제 그걸 더 러프하게 끄는 겁니다. 그냥 아. 이제 그 백분위를 결국 맨 백분위로. 위에 1등부터 4등까지를 1등급을 줄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7명한테는 2등급을 줄게. 그럼 몇 등급까지 있어요? 9등급까지 9등급. 있습니다. 백분위를 9등급으로 나눈다라고 9등급으로 생각하면 있습니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수미양가는 5단계죠. 네, 네, 맞아요. 이제 이 석차 등급제는 대개 이제 9등급제예요.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뉘고요. 중간에 5등급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40에서 60%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5등급을 받고 뒤부터는 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9등급 받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전형들을 이렇게 쭉 봤더니요. 일반 전형이 있고요. 크게 특별 전형이라는 게 그런 있더라고요. 것도 있죠. 일반 전형은 그래도 뭔가 감이 오는데 특별 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특별한 학생인 건가요? 특별한가? 네. 그런 거죠. 이제 간단해요. 그거는 이제 사실 보통의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인데 보통은 이제 일반 전형으로 그렇죠. 가죠. 네. 그럼 특별 전형은 이제 이런 경우예요. 가령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저소득층이죠.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약자, 네네네. 약자에게 따로 정원을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원 내에 배정을 할 수 있고요. 정원 외로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어요. 네네. 서해오도, 뭐 소방자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그다음에 세터민 자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배려 대상자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배려 대상자들을 자격을 따로 주는 거예요. 단계별 전형이 있고요. 일괄 전형이 나눠져요. 단계별은 뭐 아이들을 뽑는데 네. 단계를 거쳐서 뽑는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도 많이 단계별로 하는데요. 서류 100을 일단 뽑아요. 서류 평가를 해가지고 1단계를 걸러요. 근데 이제 2단계에 올라와서 그 1단계 성적하고 면접을 가령 60%를 넣겠다, 40%를 넣겠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가지 성적을 합해서 최종 합격자를 합격을 가리면 넣는다. 단계가 한번 걸러지죠. 그렇죠. 지원을 1000명이 했는데 가령 3배수로 1단계를 거른다. 그러면 300등까지만 1단계를 통과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2단계에서 그 300명을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거죠. 그럼 단계별 전형이에요. 그다음에 네네. 일괄 전형은 이제 이거를 그냥 묶어서 한 번에 묶어서 하겠다. 묶어서 그냥 네. 서류 평가하고 면접을 같이 묶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수능하면은요 정량 평가잖아요. 그렇죠. 네, 점수화 시켜서 이제 등수를 매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입시대도에 수시가 등장을 하면서 그렇죠. 정성 평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네. 정성 평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구분을 좀 해주시죠. 예, 정량 평가 말 그대로 양으로 이제 아이들을 뽑겠다는 거니까 그게 수능 성적이 됐건 교과 내신 성적이 됐건 어떤 또 논술 성적이 됐건 그 성적 자체로 석차를 매겨서 네. 석차 매겨서 그냥 그 순서대로. 모집 인원만큼 딱 자르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정량 평가고요. 가장 간단한 평가 방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정성 평가는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다른 이름은 혹시 아세요? 우리 입학사정관. 그렇죠. 입학사정관 전형. 네.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 입학사정관제 1때부터 학생들이 이제 서류를 내죠. 그럼 네. 그 서류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추천서 추천서. 내시면 이제 네. 이게 3대 서류예요. 그럼 이 서류를 보고 숫자로 나와 있는 건 내신밖에 없죠. 네, 없죠. 다른 건 다 글씨죠. 그렇죠. 글이죠. 문장이고. 그거를 이제 대학이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입학사정관이 예, 이게 생겼잖아요. 정성 평가예요. 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때부터 이제 정성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부터 이제 대표적으로 정성 평가를 하는 전형인데 이 정성 평가는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다. 아.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서류를 가지고 이 학교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합격할 수도 있지만 이 학교보다 네임밸류가 좀 낮은 학교에는 당연히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정성평가의 특징입니다.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교과는 성적이라고 예, 저는 성적이죠. 생각하거든요. 성적 아시죠? 네, 네. 비교과는 뭘까요? 교과 아닌 거.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 아닌 게 다 뭉뚱그려서 비교과가 아, 되는 거예요. 학생부 안에 내신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여집합. 네네네. 이게 비교과입니다. 성취평가제라는 것은 이제 이게 왜 도입이 되냐면 우리가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뭐냐면 고등학교도 과목 선택을 학생이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그런 방식은 대학에 가서는 아닌데. 대학에 가서 있죠. 네. 그걸 고등학교 때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가장 전제가 돼야 할 게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상대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네. 절대 평가가 되어야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듣든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그런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들을 수가 있는. 더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이시죠? 학부모님. 네. 네, 목소리가 너무 예쁘셔서요. 그러신 것 같아요. 학생이신가 감사합니다. 했어요. 우리 애가 일반고 2학년인데요.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는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데 학교 내신보다 수능 준비만 열심히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시가 생겨나면서 오히려 정시 모집보다 수시에 쏠리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는 또 수시가 줄어든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예.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입시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정답이고 이대로만 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컨설팅을 하는 거는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자, 네. 이제 정시 모집이 늘었다라는 데서 우리 지금 학부모님께서 질문을 하신 네네. 포인트는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고 친구인데 정시 모집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맞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2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2면 2023 대입이거든요. 2023 대입, 2022 대입부터 정시가 많이 늘어요, 사실. 자, 이게 지금 2022 대입이 지금 현재 고3인데 이 전형별로 모집 인원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작년과 대비가 되어서 제가 증감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종합 전형 모집 인원이 6,580명이 줄어요. 수시 그다음에 이제 모집이죠? 교과 전형이 1,582명이 늘어요. 오히려 늘고요. 늘고요. 네. 그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이니까 정시 모집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모집 인원이 5,207명이 늡니다. 그럼 5,000명 5,000명 넘게 느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논술이 93명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술은 별로 미미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준 인원이 교과 전형으로 늘었죠, 조금. 어느 정도 일부가 옮기고 네. 그다음에 거의 많은 인원이 정시로. 정시로 올라간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전체 전국의 모집 인원이에요, 이거는. 그 서울, 경기, 인천의 모집 인원을 보면 정시가 전국적으로 그 5,200명이 는 것보다 훨씬 더 늘었어요. 네. 거의 7,000명이 늘어요. 7,000명 이상. 예,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나머지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데는 오히려 정시가 준다는 얘기죠. 질문을 주셨던 학부모님의 우리 아이의 내신이나 또는 모의고사 성적대가 성적, 어느 정도냐를 또 제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다만 이제 상위권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그러면 당연히 정시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간 아이들보다 더 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예, 쉽다. 하지만 여전히
정시보다는 전체 모집 인원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시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없죠. 네. 그거는 내가 가진 권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고2잖아요. 그렇죠.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아직도 이제 기록을 이제 해야죠. 5개 학기 중에서 이제 2개 학기 지나간 거잖아요. 네, 아직 네. 3개 학기가 남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당연히 수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 기록부에 어떠한 내용들이 쓰여져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건 준비하셔야 되는 당연한 거죠. 겁니다. 컨설팅을 많이 하셨잖아요. 많은 학생들 만나셨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례는요. 컨설팅을 받으러 공교육 그 루트를 통해서 어떤 지자체,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한 1시간 정도를 상담을 한 친구인데 여학생인 이 친구가 수학 성적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아이의 상황을 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 친구는 수학 성적만 좀 받쳐주면 정말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의 반 이상을 수학에 투자를 해서 일단 이 수학 성적을 올려놔야 네가 가고 싶은 가능성이 훨씬 활짝 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었어요. 딱 문자가 온 거예요, 그 톡으로. 네네. 자기가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수학이 1등급이 나왔답니다. 네. 수능에서. 그래서 이제 모든 최저 다 맞추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학이 고대, 이대 뭐 이런 대학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톡을 보내오는 친구들, 이 네. 친구들 때문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뭐 그 친구 하나겠습니까? 네. 사실 고등학교 1, 2학년만 되어도 그럼요. 너무 가능성이 많죠.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본인의 진로와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줄 수만 있다면 예. 그 친구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늘어나겠죠.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학습 양을 얻고요. 그다음에 집중을 통해서 학습의 질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습의 양과 질을 높이면 반드시 이 친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고3 때 입시를 딱 마주치고 바로 그냥 컨설팅을 한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변화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이 좁잖아요. 작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 미리미리 컨설팅을 받아서 좋은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아이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입시 관련한 여러 가지 용어들 재미있고 쉽게 풀어주셨는데요. 재미없었죠. 아니요, 너무나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시 준비에서도 이 말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 아이가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 아이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겠죠. 우리 자녀의 꿈을 키우는 방송 교육의 신.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